김용민 브리핑. (2017년 4월 8일) 토요일입니다. 지금부터 21세기 21대 대통령 선거 자유당 대선 예비후보 출마 예정자 김용민의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자유한국당 잠재적 대권주자 김용민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정치적 무기, 색깔론, 돈, 그리고 그 세 번째는 바로 마타도어입니다.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킨 지난 18대 대선을 두고 먼 훗날 역사는 단언컨대 이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개표 과정에서의 부정은 변론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 얼마 안 돼서 부정선거로 규명될 것이라 믿습니다만, 국가정보원, 군사이버사령부 직원을 동원한 인터넷 댓글 공작, 이 시간은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국가기관이 동원돼 야당 유력 후보에게 흠집을 낸다. 그래놓고 이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 또 책임자는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도리어 승진 등 승승장구한다.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무엇이 부정선거겠습니까? 지금이라고 크게 달라진 것이 있을까요? 그 마타도어는 플랫폼을 바꿨을 뿐입니다. 트위터 대신 카카오톡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잊지도 않은 사실이 번지고 또 번지는 과정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있고 더 거슬러 올라가 군사 독재정부 시절부터 국가정보원에 속했던 정보기관 요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다시 부정선거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스페인에서 쓰는 말 중에 마따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투에서 마지막에 소의 정수리를 찔러 죽이는 투사는 마따도르라고 합니다. 바로 마타도어의 어원입니다. 마타도어는 본디 누구를 죽인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죽인다. 왜 죽일까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의 장점이 곧 나의 장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남의 단점이라고 든 것들이 거짓말이라면, 허위 사실이라면 그것은 결국 나의 단점을 역홍보하는 꼴이 됩니다. 지금은 촛불혁명 이후입니다. 시민들은 더욱 고양된 정치의식을 장착했습니다. 그럼에도 마타도어를 퍼뜨림으로써 표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은 심각한 판단 오류입니다. 마타도어 정치는 우리가 국민에게 내세울 좋은 콘텐츠가 부재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타도어 버립시다. 그리고 그 마타도어의 유혹을 버릴 우리의 빛나는 정치적 콘텐츠, 정치적 유산을 개발합시다. 마타도어 정치를 끝낼 적임자 누구겠습니까? 그 마타도어 정치의 피해자이기도 했던 저 김용민입니다. 저비용 고효율이지만 정치불신과 국민 분열을 초래할 나쁜 무기, 이 마타도어를 포기하면 우리는 새 정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새 정치를 일구어 갑시다. 그 길 선두에 저 김용민이 서겠습니다. 김용민 예정자님,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광고 들어야지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의 3가지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한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고품격 찌라시. 송명훈 한중경제연구소장이 함께합니다. 찌라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갤럽이 금요일마다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는데 다자구도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바짝 따라붙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아무리 대한민국이 다이나믹하다곤 하지만 열흘도 안 지나는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지지율이라든지 각 사람들에 대한 지지 표차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나 싶은 생각에 여론조사가 정말 여론조사가 맞는가 하는 의심을 또 한 번 해보게 되는 결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열흘 만에 이렇게 판이 바뀐다는 거는 사실 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네, 컨벤션 효과를 얘기를 하는데요. 컨벤션 효과는 4개 당에 있는 이번에 선출됐던 후보들 모두가 누려야 되는 효과이지 예. 일정 당의 일정 후보만 누릴 수 있는 효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을 했다. 그동안에 안철수 후보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한 2천억 정도 기부를 했다든지, 의인으로서의 업적을 세웠다고 하면, 이 정도 상승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놀라울 정도로 대한민국의 민심이 안철수 후보에게 몰리고 있다는 여론조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찌라시님은 그동안 쭉 이런 조사 결과는 일종의 어떤 착시다. 이렇게 말씀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또 한 가지 근거를 한번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지난번 총선에서 웬만한 여론조사 기관이 하는 여론조사의 수치가 1000명 응답에 응답률 10%, 표본오차 3.5%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16개 기관이 모두 다 틀렸죠. 결과 예측에서는. 현재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하고 있는 수치는 1,500명을 합니다. 지난번 총선보다 500명 늘었죠. 놀랍게도 응답률은 17%로 올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난번 총선하고 똑같은 숫자의 전화를 걸어도 이번에는 1,500명이 응답을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이거부터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인 숫자인가라는 점에서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발표되시는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씩 이렇게 찾아보시면 대부분 응답률이 16%에서 18%, 약 17% 선에 딱 머물러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치면 우리 국민이 총선 이후에 갑자기 응답을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 10,000명 중에 500명이 한 5% 정도가 늘었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것도 정상적으로 믿어줘야 될까? 물론 저 개인의 증거 없는 의심이긴 합니다만 이런 그 여론조사의 결과들이 늘 언제나 여론보다 앞서가는 발표가 되고 즉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론을 조장하는 듯한 조사를 예. 계속 발표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응답률이 총선에 비해서 대선에 이르러 더 올랐다. 그렇죠. 5% 이상, 7% 가까이 오른 거죠. 그 오른 이유는 확실히 그 여소야대가 됐고 박근혜가 이제 구속되다 보니 자신의 어떤 정치적 견해를 표출하는 데 있어서 꺼려왔던 사람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글쎄요, 그거는 그 너무 선의로 생각하시고 해석하시는 게 아닐까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여론조사 기관의 어떤 농간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원하고 있는 응답을 해주고 있는 고정적인 응답자가 있다라는 의심을 늘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은 표본이 부정확하다라는 이야기겠네요? 표본 안에 일종의 고의적으로 심어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고정표들이 있지 않나 하는 예상을 해보는 거죠.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보수정당에 쏠려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고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도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수천만 원의 비용을 받고 한 여론조사가 여론조사로서의 쓰일모가 있으려고 하면 여론조사를 의뢰했던 사람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 본인이 의도했던 거와 전혀 다르게 나온 여론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홍보하려고 하는 어떤 집단이나 또는 그런 후보자 측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 이제 문재인 대세론의 근거가 됐던 그간의 조사도 신뢰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그 조사의 수치보다도 왜 문재인 후보는 몇 년 동안 늘 20%와 40% 사이의 박스권 안에서만 움직였는가 하는 부분인 거죠. 아. 즉 정당 지지율은 거의 뭐 50% 수준을 지금 육박하고 있고 전국에서 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1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서 전체적인 숫자로 따져서 지금 대통령에 대한 선출에서의 지지율을 뽑아보면 늘 40% 정도의 박스권에 멈추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그 민주당 지지자들은 50% 중에 10%, 그러니까 전체 민주당 지지자 중에 20%가 민주당은 지지하지만 문재인은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게 후보 선출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이 문재인을 싫어한다. 나는 저 사람이 후보가 된 것 자체가 싫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현재 그 여론조사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누적돼 있는 여론조사의 수치 안에서도 늘 언제나 문재인 후보만 1등으로 있었고 예. 2등이 불과 6개월 만에 4명, 5명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뭐 김무성 후보를 차지로 빼고 나더라도 반기문이라든지 뭐 황교안이라든지 실제 입후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이루어진 조사 안에서도 늘 언제나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지금의 상태를 답보 중이었고 새롭게 등장하는 2위 후보만이 늘 30%에 근접하는 문재인 후보와 겨룰 수 있는 또는 뭐 단일 구도에서는 이길 수 있는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벌써 몇 명째라는 얘기죠. 예. 과연 이게 정상적인 그 매치에 의한 제대로 된 여론조사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 그렇다면 여론조사를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최근에 한겨레에서 이제 여론조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세대별 여론조사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지금 50대 세대들 안에서의 어떤 투표 성향을 분석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이 50대가 왜 중요한 세대로 지금 인식을 해야 되냐면 예.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만났던 지난 대선에서 박빙의 차이로 이긴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갑자기 50대 층 안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62대 37로 엄청나게 많은 차이 표차로 이걸 밀어준 거예요. 근데 이 50대 후보층이라고 하면 실제 우리 4.19를 이끌었고 6.29를 직접 체험했고 87년도에 새로운 그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던 민주화 세력의 주역입니다. 그분들이 직장인으로서 넥타이 부대의 주역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50대가 되자마자 박근혜에게 지지를 몰아줌으로 인해서 박근혜의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세대가 됐단 말이죠. 저는 그 미스테리를 지금도 풀어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명박 때도 움직이지 않던 표심이 박근혜 후보 때 지금 여권으로 돌아갔는가 이런 얘기죠. 제 의문은. 예. 이제 그 세대들 중에 일부가 5년이 지났으니까 뭐 5년이 채 지나진 않았습니다만 60대 선으로 올라서고 있고 또 새로운 40대 후반층 그러니까 이른바 386, 486으로 불리던 80번대 학번들이 이제 50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50대 세대의 안철수에 대한 지지율이 현재 또다시 문재인에서 옮겨가서 안철수 세대로 넘어가 있는 지지율의 표차가 이미 그쪽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한겨레의 여론조사, 한겨레가 하는 게 여론조사가 MRCK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이제 50대라고 하는 쪽에 편입됐던 지금의 386 세대들이 현재로서는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를 거의 비슷하게 또는 안철수 후보에게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표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놀라운 수치라는 거죠. 예. 지금 33.8%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후보가 30%대로 역전이 됐다라는 내용들을 여론조사에서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대한민국 정치의 특징을 보게 되면 40대까지는 열렬한 야당 지지를 하다가 50대로 넘어가는 순간 여당으로 자연스럽게 변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진화론의 내용이나 마찬가지 결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류의 그 세대별 구분을 기준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예. 이런 여론조사 방식은 과거에 직업적인 직군이 한정돼 있고 각 나이 안에서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위치, 직장에서라든지 수입이라든지 뭐 은퇴의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좀 보편화돼 있거나 일괄적일 때 할 수 있는 방법인 거고요. 지금 40대 뭐 창업하시는 분도 많고 일찍 은퇴하시는 분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업종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예. 또 직장인으로 일하시는 분보다는 자영업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게 좀 요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일부의 연령층으로만 딱 짚어가지고 지금 이 지지율이 이렇다고 하는 건 각 사회별로 일하고 계시는 그 여러 사회인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또는 개별적인 여론을 수렴하기에는 너무 불합리한 조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는 사실 자영업군이라든지 직장인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각 직군별로 따로 구분돼서 조사되는 게 맞다는 얘기고 뭐 무작위로 뽑아내는 이런 연령별 여론조사 안에서 50대 이후 60대, 70대부터 급격하게 여권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층들이 아직도 50대에서는 뭐 40%, 예. 60대로 가면 70%, 70대 이후에는 80% 이상이 여권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억지 주장이라고 저는 판단한다는 거죠. 예. 세대별 여론조사 결과. 사실 그 수는 전체 참여자 수를 쪼갠 것이기 때문에 그 수가 더 적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표본 수가 크게 축소되는 것인데 여기에 맹신하면은 실지 민심을 읽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1,500명한테서 조사한 내용을 뭐 10대 연령층으로 예를 들어 5단계나 6단계로 나눴다고 하면 200명 안에서 도출한 지지율을 가지고 예. 이걸 전체적인 국민 지지율이다라고 우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이게 막 세대별로 1,500명씩
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19세 이상에서부터 나머지 그러니까 19세부터 쳤다고 하면 20, 30, 40, 50, 60, 70으로 따지더라도 5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잡아도 300명이 채 안 되는 표본 안에서 이런 지지율 조사를 끝냈고 그 안에서 40대까지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데 50대부터는 급격하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이런 조사는 사실 뭐 표본의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그 결과의 당위성이 도저히 뭐 연결되지 않는 조사다. 예. 이런 쓰레기 같은 조사는 정말 하지 말아라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거죠. 예. 한마디로 정리하셨군요. 쓰레기라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찌라시님. 네네. 이게 또 이슈가 돼서 뭐 우리 정치 이슈하고는 좀 거리가 먼 듯한 느낌도 듭니다만은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방용훈 씨. 예, 방용훈 씨 아시죠? 코리아나 네네. 호텔 사장. 이분의 그 장모의 편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어떤 내막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당시에 조선일보 정권에 대한 강력한 비판 여론들을 펼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예. 근데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긴 하지만 조선일보 방회장의 동생이었죠. 방상훈 사장의 동생. 예. 네, 동생이었고 실제 조선일보 쪽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30%대 주주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일영 전 회장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방상훈 현 조선일보 사장, 그리고 또 한 명이 바로 방용훈 씨인데 이 사람은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고요. 1952년생. 예. 네, 그분의 이제 부인이 한강에서 이제 투신한 걸로 밝혀진 거죠. 유서도 없이 나가서 강변에서 차가 발견됐고 수색을 하다 보니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시신을 찾았는데 이 시신이 강물의 흐름에 역행해서 2km 정도 위쪽에서 발견이 된 거죠. 오, 그래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이 이제 공사장 주변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강물의 흐름이 지금 느리기 때문에 예. 일종의 역류 같은 상황으로서 시체가 역으로 거슬러 올라갔다라고 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최초 발견자라든지 발견 장소라든지 처음에 이제 투신의 예정지라든지 또 이제 시신에 대한 어떤 정확한 부검이 없이 하루 만에 자살로 종결이 되고 화장이 돼버린 점 등등 사실 그 당시 언론을 타지 않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의문점이 있는 죽음이다라는 얘기들을 팟캐스트 방송 안에서는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가. 예. 근데 이제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 원인을 모르죠. 유서가 없으니까. 근데 어머니께서 내 딸이 감금당하고 폭행당하고 학대받았다라는 내용의 일종의 폭로를 담은 사위에게 보내는 편지가 이제 언론에 공개되면서 예. 이거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 의구심을 샀지만 사실 이게 대중적으로 표면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발견된 유서 안에서도 뭐 확실하게 뭐 때문에 내가 죽는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고 실제로 그 학대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장소, 그러니까 뭐 지하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실제 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2015년에는 칼로 복부를 자상을 입혔다든지 또 딸과 아들이 피해자 이 씨를 감금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고소장으로 이제 접수가 되면서 지금은 청부 살인을 의심받는 수준으로 법적인 학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방용훈 씨의 과거 장모는 그러면은 자살로 안 보고 있다는 겁니까, 그럼? 그렇죠. 그 30년 동안 뭐 자식을 넷을 낳아주고 길러준 아내를 이렇게까지 학대했다 뭐라는 내용의 그 어머니의 사연들 안에는 그동안 그 굉장히 불우하게 살아왔던 그 자기 딸에 대한 애정이 심어져 있는 것이고요. 이분을 정식적으로 인터뷰를 하거나 어떤 국가기관에서 수사를 정상적으로 해준 바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들은 만일에 사회 이슈가 되고 정식적인 검찰 조사나 경찰에서의 증거 보강이 되게 된다고 하면 아주 엽기적인 폐륜 사건으로 또 기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얘기하기 힘드니까요. 근데 방용훈 사장이 아니라 방용훈 사장의 자녀, 그러니까 자신의 딸이 낳은 자녀들을 상대로 해서 고소를 했단 말이죠. 이건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소 내용이 특수 존속 상해 및 폭행 같은 걸로 이제 고소가 된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폭행에 연관된 일종의 증거나 증인이 확보되지 않았나 싶은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내용의 고소가 튀어나왔던 것은 그동안 이제 억울한 딸의 죽음에 관련한 어떤 증인이나 증언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아마 직접적인 방용훈 사장보다는 그 자식들에게서 이런 식으로 학대를 받고 폭행을 받았던 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1차적으로 이걸 법적으로 사회 논란화를 시킨 후에 다시 정식적인 재조사라든지 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증언 같은 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싶은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유, 이건 뭐라고 추정하기도 두려운 살벌한 사건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사회 어느 정도 그 경제적인 부가 있고 사회적으로 상위 1% 안에 드는 이런 그네들 그룹 안에서 그것도 친어머니와 아내를 이렇게 학대하는 또는 뭐 폭행하는, 그와 연관돼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사회 이슈화하고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최소한 이 의혹에 대해서 그러한 피해를 보셨던 어머님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언론이라든지 사정기관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탁을 하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 향후에도 계속 한번 면밀히 짚어보죠. 네네. 예. 자, 찌라시님 감사합니다. 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씨 축하해. 왜? 구속영장 연장이 기각됐나? 어머나 세상에. 그럼 정든 변기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건가? 그럴 리가. 구속영장 연장이 승인됐어요. 축하해요. 아! 시발 새끼. 염장 지르러 왔어? 박씨. 그니까 계속 부인해봐야 본인만 손해야. 범죄 혐의가 확실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건 인정하라고. 야, 네가 변호사야? 어디서 불법 변론 활동을 해? 이 새끼 신고해야겠네. 박씨, 이 감옥을 탈출하고 싶나? 그걸 물어서 뭐하게? 방법이 없진 않지. 이재용이가 정유라를 제대로 돕지 않는다고 해서 박씨 당신한테 레이저 빔을 맞았다고 하더군. 그 레이저는 뭐든 뚫어버린다고 하더만. 그니까 창살을 계속 주시하라고. 그러면 뚫리지 않겠어? 뭐 그렇게 도망가다가 누군가 붙잡을라 치면은 또 노려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잡아들이라고. 그런 다음에 다음 주부터 오지 마, 이 씹새끼야. 씨발. 박씨, 또 다른 레이저 빔의 달인 우병우가 요즘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나? 우병우도 이제 그 분위기 파악을 하게 된 기야. 우병우가 20살 때 사법고시를 통과했다고 하지. 1987년 29회로 말이야. 근데 그 동기 중에 한 명인데 한나라당 국회의원 했고 대구의 밤문화, 나이트 컬처, 이걸 운운해서 논란과 빈축을 샀던 사람, 우병우보다 9살 연상인데 이 사람 이름 아나? 알지. 1번 주호영, 2번 주성영, 3번 박희태, 4번 심학봉, 5번 강용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하루 2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스페셜 강력한 인터뷰.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가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내정했습니다. 이제 다 끝나가는 곧 문 닫을 정부가 왜 하필 이 시점에 방통위 상임위원을 내정했을까요? 알박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비등합니다. 그래서 황교안을 제가 황교알로 한 5번 정도 불러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언론개혁 시민연대에서 정책위원장을 역임한 미디어 전문가인 정의당 추혜선 의원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이에요. 예. 자, 우선 이 이슈에 들어가기 전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KBS 토론회에 못 나갈 뻔했는데 KBS가 토론회에 모시겠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예, 뭐 KBS도 명분이 없는 거죠. 예, 뭐 정의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 문제가 정의당 뭐 진보 정당을 배려해달라. 뭐 이런 요구가 아니었고요. 예. 당연한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겁니다. 예. 만약에 10년 전에 선거방송 준칙을 만들어놨어요. 예. 이제 이 기준이 지금의 뭐 시대 상황과 맞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낡았고요. 예. 그리고 수신료의 가치도 반영되지 않고 뭐 그런 규칙이어서 본인들도 뭐 잘 알고 있습니다. KBS 측도. 그래서 이번은 이제 깨기가 힘들었을 텐데 우리 정의로운 시민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사실 KBS가 승복한 겁니다. 예. 사실은 이제 토론회를 친문 대 반문의 구도로 만들기 위해서 뭐 친문도 아니고 반문도 아닌 제3의 목소리를 내는 심상정 후보를 배제한 것이 아닌가. 전 이렇게 정치적 의도로 읽고 있거든요. 네, 이제 많은 시민들이 그런 의도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게 공영방송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만약에 심상정 후보 토론에 못 나오게 하면은 삭발하시겠다, 뭐 그런 말씀도 하셨다면서요? 소문이 그렇게 그렇게 좀 압박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뭐 정의당을 배제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이 사실 아주 선거 제도에서는 중요한 선거의 수단이에요.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의 꽃이고, 그걸 집행하는 하나의 수단인데, 공영방송에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그 가이드를 정해놓고 그걸 고집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적인 그런 권리인 국민의 알 권리를 본인들이 낡은 잣대가 있더라도 그걸 스스로 그걸 해소해야 되는 게 공영방송의 상식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공영방송을 되찾기 위한 하나의 그 저항으로 그렇게까지 해야겠다고 아주 굳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제 머리 깎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다행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또 기회를 투쟁 끝에 얻어내신 만큼 심상정
후보의 진정성 있는 국가 비전 네. 이런 것들이 가감없이 전파될 수 있었으면. 네. 그리고 토론회 자체 그 콘텐츠의 어떤 퀄리티나 이걸 봤을 때도 아주 높아질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아주 재미있게 풍요로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제가 객관적인 위치에서 봐도. 예, 알겠습니다. 자,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방송국을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는 그런 막강한 자리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을 규제하는 그런 규제기구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 방송 체제는 강력한 면허제로 돼 있습니다. 지상파는 제어가를 받고 종편과 보도체는 재승인을 받는데 이게 이제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 아주 촘촘한 제어가 절차를 거쳐서 받는단 말이에요. 예. 특히 종편 같은 경우에는 솜방망이 허가 체계다 이렇게 비판을 받으면서도 예. 그 면허 체계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걸 총괄하는 규제기관이에요. 네. 근데 그 김용수 실장 같은 분을 네. 여기다가 이 대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보내는 건 분명히 의도가 있다. 예. 아마 우리 김용민 브리핑 시청자들은 누구보다도 이제 방통위 구조를 잘 아실 거예요. 5대2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고, 그러니까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입니다. 아, 3대2죠, 그럼? 네, 3대2죠. 예. 그러니까 여권이 3명, 예. 야권이 2명인데, 예. 이 5명 중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몫이 2명이에요. 장관급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을 하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을 하게 되고요. 예. 그 나머지 국회 추천 몫의 3명의 상임위원은 여기서 이제 여당이 1명이고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게 되는데 예. 이분들은 본회의에 인준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지명한 차관급 상임위원 딱 1명. 지금 김용수 실장 이 그 자리인데요. 예. 이 자리는 그냥 임명만 하면 이제 절차가 완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임명이 끝났어요. 아니 그 국회 청문 절차도 없고 그 막강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임명만 하면 되는. 아니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처음 맞는 탄핵 대통령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이 실시된 과정 중에 상기 방통위 임기가 이제 종료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가 종료가 됐고요. 각각의 이 인준 절차 시간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날짜가 차례별로 이렇게 상임위원들이 임기가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단 고삼석 상임위원은 이제 임기가 좀 남아 있습니다. 야당 몫이죠, 그분은? 예, 야당 몫이죠. 그래서 시민단체와 현업단체, 그리고 이제 제 입장은 너무 부담이 되는 인사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 좀 넘기자, 좀 안정적이게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국회가 이제 추천 권한이 있는데 그 국정 공백이 우려가 됐고 해서 일단은 추천 절차를 거치기로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가 좀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같은 당원이시죠. 자유한국당에서는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국회 인준도 거쳐서 지금 임명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 추천은 이제 과정을 거쳤는데 지명을 안 한 상황이고요. 그 딜레이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걸 명분으로 해서 본인의 지명, 그러니까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차관급 인사들은 계속 본인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국정 공백을 우려해서 부득이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지금 김용수 실장을 방통위에 내려보낸 겁니다. 사실 방통위 상임위원회 가장 큰 역할이 이제 재허가 문제인데 3월 말로 재허가는 일단 일단락된 거 아닙니까? 6개월 후에. 그 종편 재승인도 끝났고 단통법 위반 과징금 문제 등 굵직한 사안들은 다 끝나서 방통위 내부에서도 업무 공백은 우려가 되지 않는다.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그럼 당연히 다음 정부에다가 5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에다가 맡겨도 되는데 황교안 씨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임명을 했다. 이건 알바기로 볼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 인물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뭐 인사권을 행사하려면 그래도 방통위에 어울리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 게 맞죠. 네. 철학적인 어떤 공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오면 좋은데 지금 김용수 실장에 대한 비판들은 아주 강력합니다. 뭐 야당 우리 상임위원 전원이 반대를 했고 예. 현업단체 전체가 반대를 했고 예.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김용수 씨가 미래창조과학부 마피아다. 그래서 미피아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지금 뭐 그 정통부 마피아가 있습니다. 이제 부처 이기주의의 상징적인 용어죠. 정통부 마피아가 있는데 여기 핵심 인물이라 그래서 이 업계에서는 좀 다 알고 있어요. 뭐 덕수리 오형제 멤버다 이렇게 해서 뭐 전부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김기춘 라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 김용수 실장이 이제 2013년 초에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의회 인사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들어갔나 했는데 그때 이제 7인의 멤버인 김기춘 비서실장이 챙겼다는 게 공공연한 풍문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점점 행보를 보니까 사실로 밝혀진 거고요. 그리고 이 인수위에서 김 실장의 역할은 방송통신 정책을 이제 모두 미래부로 넘어가고 이 합의제 기구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그래서 껍데기만 남긴다는 거였는데 그런 이제 정부 조직 개편안을 주도를 했었죠. 그래서 시민사회와 이제 뭐 방통위 그 잔류돼 있는 지금 방통위에 있는 공무원들 시각도 그렇고 이 방통위를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 방통위 거버넌스로 온다, 상임위원으로 온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알박기 인사다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계속 문제 제기가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분을 어떻게 다음 정부 때 좀 쉬게 해드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막말로.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알박기 인사라고 얘기했던 게 이 방통위원 임기가 3년입니다. 네. 그런데 뭐 지금 한 달 남짓한 파면된 정부의 권한대행이 3년의 임기인 방통위원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알박기다. 그리고 뭐 취업알선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게 사실상은 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이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분의 행태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충분히 가능하다. 미래부 김용수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이제 방통위의 상임위원으로 온 겁니다. 이 뭐 라인의 문제와 상관없이 이분이 미래부에서 했던 역할들이 있어요. 미래부와 이제 청와대 행정비서관에 있으면서 했던 역할들은 충분히 해임을 요구해도 되는 문제다. 과거에 행적들을 보면 국정농단에 그리고 언론 장악에 그런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몇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고 김영한 수석의 업무 일지를 보면 방송 장악에 대한 그런 그 사례들이 나옵니다. 2014년 6월 15일자 보면 홍보 미래 KBS 상황 파악 플랜 작성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때가 세월호 보도 파문으로 김한영 사장이 사퇴한 이후 그 KBS 사장에 대한 선임에 대한 이제 계획을 세우라고 홍보수석실과 미래수석실이 지시하는 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시 이후에 청와대가 KBS 인사 보도 등에 지속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빼곡하게 기록돼 있어요. 이때 이제 그 김용수 실장은 미래수석실에 방송통신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었고요. 김용수 비서관이 이 업무를 담당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정현 홍보수석 당시에 녹취록만 했지만 실무적으로 깨알같이 공영방송에 모든 걸 이렇게 장악을 해서 이사회를 조정하고 했던 분이 바로 이 김용수 실장이다. 그리고 뭐 아주 좀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2014년 8월 8일자를 제가 보니까
언론 환경 악화에 따른 문제 제기가 뭐 언급이 되고 방심위 기능이 중요하다. 방심위를 활용하라는 메모가 되어 있어요. 예. 이건 이제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이 미래수석 산하의 방심위 담당 비서관 확인이라는 메모가 있는데 이분이 바로 김용수 실장을 얘기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과거의 비위 사실을 들춰내면 특히 지난 정부 적폐청산 과정을 통해서 김용수 씨의 과거 행적을 제대로 규명해낸다면 이 양반 집으로 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집으로뿐만 아니라 보다 더 큰 집으로도 보낼 수 있는. 이제 그거는 이제 법리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따져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이제 미래부에서 좀 잘 하셨으면 좋은데 미래부의 평가가 또 인색합니다. 이제 미래부에서 ICT 관련 이제 정책을 주도를 하셨는데 이분이 미래부가 관련 업계 협회 수준이다 이런 비판적인 평가가 제기됐었어요. 그리고 그 R&D에 그 750억 정도 들어가는 인공지능 그 사업을 본인이 같이 이제 그 인수위에서 활동했던 분이 원장으로 가 있는 연구원에 몰아주려고 했다가 작년에 이제 미방 예산심의에서 이제 발각이 됐죠. 저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독선적이고 그 합의제 기부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분이라는 게 이렇게 공통적인 평가입니다. 우리 추혜선 의원님이 그 양반하고 대화를 나눈 적 있으세요? 아니 지난번에 한번 오셨는데 제가 못 만났어요. 바빠가지고. 저는 굉장히 불편하겠죠. 오랫동안 비판의 입장에 서 있었으니까. 옛날에는 그냥 시민단체에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습게 봤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더 세게 말씀드릴 수 있었겠죠. 지금 그런 면이 있었겠네요. 국회가 있으니까 더 책임 있게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고민이 더 많습니다. 아주 차분하고 조근조근하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약속하시죠. 김용수 내가 끌어낸다. 이렇게. 약속하겠습니다. 적폐 세력인데 이 국정농단의 흔적들을 그대로 차기 정부까지 가져가는 건 이 정국을 만들었던 그 촛불 시민들과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최선을 다하고 꼭 몰아내겠습니다. 아이고 의지가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추혜선 의원님 응원하겠고요. 앞으로도 또 방송 미디어에서 실추된 정의를 회복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쭐게요. MBC 사장은 어떡합니까? 김장겸으로 3년 또 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사실은 상임위 안에 있는 직접적인 규제기관에 대해서는 아주 제가 확신을 가지고 제 의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의 공영방송 사장 문제는 뭔가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 부적절합니다. 국회에서. 그건 뭐 잘 이해하시리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MBC의 산적한 그런 현안들 깔끔하게 다 풀어내겠다. 다짐 한번 하셔야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그 구조의 문제부터 그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조의 문제가 그대로 공영방송 거버넌스에 반영되는 이런 잘못된 법률에 대한 구조를 꼭 바꿔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첫 번째 목표로 삼았고, 그리고 이 국회에 들어오면서, 반드시 제 책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국회가 돌아가지 않아서 어렵지만, 반드시 여기 청취자 여러분께 이제 약속드리는 건, 머지않은 시간에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실제로 MBC를 개혁하는 방법이 아주 없진 않죠. 법을 바꿔서 정수장학회의 기형적인 지분 털어내고 그렇게 해서 MBC와 관련한 법을 개정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또 최악의 사장이 선임되지 않도록 구조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 장겸이 형은 또 쉬게 하는 거고요. 법을 바꿔서 이제 MBC의 구조를 바꾸면은 새 사장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국회의 권한입니다. 권한 행사를 제대로 올바르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혜선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용남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 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 보고용. 서면 보고.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배고픈데 춘천 닭갈비 먹으러 갈까? 춘천 닭갈비 맛을 원해? 그러면 킹 닭갈비지. 킹 닭갈비? 그럼 남녀노소 누구나 춘천 사람마저 그 맛에 반했다는 킹 닭갈비. 요리하기 번거롭지 않아? 봉지 뜯고 그냥 볶아 먹으면 돼. 야채를 더 넣으면 맛이 끝내주고. 오늘 우리 집에서 닭갈비 먹고 갈래? 아이 몰라. 하트 뿅뿅.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돌아온 오늘의 한마디. 농구를 할 때 드리블도 재미있고 기막힌 패스도 좋지만 역시 슛을 쏴서 골인 시켰을 때가 가장 짜릿합니다. 여러분들도 슛을 쏘세요. 슛.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김보영입니다. 오늘 아프니까 팩트다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에 대한 의혹을 확인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아내 김미경 교수의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김미경 교수는 2008년에는 카이스트 부교수로 2011년에는 서울대 의대 정교수로 채용됩니다. 그런데 두 임용 과정 모두 남편인 안철수 후보의 후광으로 특혜를 입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됩니다. 2012년 TV조선 프로그램 두려운 진실에서 강용석 전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공개적 입증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 입증을 하기에 그 문턱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많은 지지를 보내준 국민들에게 함께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에게 손을 내밀었다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답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입증의 시작이 아닐까요? 2008년과 2011년 모두 안철수 후보 부부는 한 달과 두 달 간격을 두고 교수로 채용됩니다. 먼저 2008년 생명과학 분야 교수로 임용된 김미경 교수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지적한 내용인데요. 김미경 교수는 병리학 경력만 있는데 생명과학 분야 교수로 임용됐다는 겁니다. 실제 2008년까지 김미경 교수가 발표한 생명과학 분야 논문은 단 한 개였습니다. 또한 김미경 교수는 카이스트 임용 과정에서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김미경 교수는 성균관대 의대에서 부교수로 8년을 재직했다고 기재했지만 실제 기간은 1년 7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2012년 당시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은 공정한 임용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미경 교수의 2011년 서울대 의대 교수 임용 과정도 2012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당시 오연천 서울대 총장은 김미경 교수의 채용이 1차적인 형태의 특혜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안철수 교수 채용 과정에서 동기부여가 돼서 김미경 교수를 채용했다.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서울대 내부 회의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김미경 교수의 채용은 학교의 정책적 고려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2011년 당시 안철수 교수는 정치권에서 영입하려고 눈독을 들이던 시기입니다. 서울대가 안철수 교수를 영입하기 위해 김미경 교수도 함께 채용했다는 맥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우리 이완배 기자님하고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주말을 맞이해서요. 예. 좀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주말 경제학 주제로 아프리카의 체게바라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토마스 상카라라는 인물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상카라는 경제학자가 아니고요. 예. 혁명가, 정치인 이렇게 분류를 해야 맞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주말 경제학 시간에 굳이 상카라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상카라의 경제관이 매우 훌륭한 점도 있고요. 그것도 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실 그 아프리카라는 대륙을 보면서 수백 년 동안 그 인류 역사가 코카소이드 인종이라고 하죠. 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요. 네. 이 사람들의 시각에 의해서 얼마나 왜곡됐는지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자유주의 종말기를 맞아서 트럼프로 대변되는 이 백인종들의 바로의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예. 이제 그 속에서 한 나라의 자주권이라는 것을 수호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또 중요한 일인지를 생각해봤으면 하는 소망이 사실 있습니다. 제가 상카라를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기 전에 그 김용민 PD님께서는 이제 곧 목사가 되실 분이신데 예. 제가 감히 그 신학 전문가이자 문화학 박사 앞에서 주제넘게 신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아이, 별 말씀 다 하십니다. 혹시 제가 틀린 게 있으면 김용민 PD님께서 정정을 해주십시오. 부끄럽습니다. 예. 우리가 코카소이드, 이제 백인 인종의 시각으로 너무 오랫동안 세상을 봐서 그런데요. 천지창조설을 믿건요, 진화론을 믿건 인류의 조상이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진화론 입장에서는 인류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루시라고 불리는 여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고학에서 이야기하는 인류의 조상. 루시는 한 키가 107cm 정도 되고요. 두 발로 직립보행을 한 최초의 인류로 추정이 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창조론을 믿는 쪽에서는 인류의 조상으로 보는 인물이 대표적으로 이제 뭐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가 다 통일되어 있는데 아담과 이브죠. 근데 이제 제가 던지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아담과 이브가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매우 유사한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전제가 돼 있죠. 그리고 다시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생겼을까? 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아담과 이브를 그린 많은 이미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이 유럽 르네상스 시대부터 서구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 다 그래요. 자, 포털에서 이미지로 아담과 이브 검색을 해봐도 다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예. 공통점은 아담과 이브가 코카소이드, 백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아담과 이브는 백인이고 하나님도 백인의 형상을 갖고 있을 거라고 믿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추정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전제가 이렇습니다. 만약에 진화론이 사실에 가깝고요, 인류의 조상으로 불리는 루시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브와 가까운 사람이라면 이건 뭐 당연히 이브는 결단코 백인이 아닙니다. 고고학에서 추정하는 루시의 모습을 보면 백인, 흑인 이런 게 아니고 침팬지에 가깝거든요. 절대로 아름다운 나신의 백인이 아닌 거죠. 예. 두 번째로 만약에 창조론이 진실에 가깝다면요, 예. 아담과 이브가 살았다는 그 에덴 동산이 어디인지를 추측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 이 추측은 비기독교 신자들의 추측을 따르면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요. 기독교 신자들의 추측을 따라가는 게 이제 논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죠. 예. 이 장소 논쟁을 보면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의 위치에 대해서 강이 흐르는데 티그리스, 아시리아, 유프라테스 이런 지명들이 나옵니다. 이게 예. 전부 서아시아 일대예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성서학자들이 추정하는 에덴의 위치 후보도 쿠웨이트, 이라크 남부 이쪽이 제일 가깝습니다. 예. 중동 지역이죠. 예. 중세까지만 해도 이런 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배했던 유럽에서는 이게 뭐 사연이 길어서 이건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사제왕 요한이라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인들이 이 전설을 믿고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를 에덴 동산이라고 믿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의 엔리크 왕자, 항해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죠. 이 엔리크가 함선을 이끌고 아프리카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식민지와의 서막을 이 포르투갈의 엔리크 왕자가 열어요. 그 명분은 에덴 동산의 수복이었습니다.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창조론을 지지하는 기독교 입장을 수용해도요. 에덴 동산은 서아시아 아니면 아프리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아담과 이브가 지금 우리가 이미지로 상상하는 코카소이드, 백인일까요? 아닐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백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제가 보기에 이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를 백인으로 보는 건 너무 확률이 낮은 헛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짐작컨대 성서에 따라도 아담과 이브는 흑인이거나 서아시아 인종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실제로 그 미국 흑인운동가고 흑백분리자죠. 흑인만의 국가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던 유명한 말콤 X는요. 예. 그 백인 기독교 목사하고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한 대목이 있어요. 근데 뭐 아담과 이브야 너무 오래전 일이니까 어떤 논쟁을 하냐면 그까지 가지 말고 예수님의 기록은 불과 2000년 전이니까 그걸로 한번 싸워보자 하고 말콤 X가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백인 목사한테 어떻게 묻냐면 예수가 백인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백인 목사가 쭈뼛쭈뼛하면서 한참 말을 빼다가 예수님은 백인입니다. 하나님이 백인인 건 너무 명백하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말콤 X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니 니들이 그린 그림 속에서는 예수는 백인이겠지. 하지만 실제로도 그럴까? 예수는 유색인종의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의 머리는 양털 같고 그의 발은 구릿빛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모습은 인디언과 비슷하면 비슷했지 절대 백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렇게 반론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뭐 예수님의 인종이 뭐냐, 아담과 이브가 흑인이냐 백인이냐 이 논쟁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세계 역사를 바라볼 때요. 너무 쉽게 백인, 그러니까 제국주의자들, 세계를 제패했던 식민지를 수탈했던 자들이죠. 이 사람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만 상식을 가지면 그게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충분한 의심을 할 수 있는데도 백인의 시각을 계속 고수를 하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경제학 여러 분야 중에서요. 진짜 제목만 들어도 오바이트가 쏠리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이게 기후경제학이라는 분야인데요. 각국의 경제 발전이 그 나라의 기후하고 얼마나 연관이 있느냐를 연구를 한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못 사는 나라 대부분이 열대지방에 분포해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요. 가난한 나라는 대부분 열대지역이죠. 반면에 세계에서 어깨좀 피고 사는 나라들은 대부분 온대지방, 그러니까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기후가 인간의 본성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대지방은 이제 농작물도 잘 자라고요. 동남아시아 국가들만 봐도 뭐 2모작, 3모작이 아주 어렵지 않잖아요. 예. 바나나, 코코넛 이런 과일들도 많이 자라고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되게 충분하다 보니까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게을르다는 겁니다. 선천적으로요. 예, 예. 그런데 반면에 온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겨울을 대비해서 봄, 여름, 가을에 두뇌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온대지방에 퍼져 있는 선진 국가들은 인종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오바이트가 확 나오는 겁니다. 이걸 경제학이라 치고 짓거려 대는 걸 보면요. 이게 불과 100년 전에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을 때 일본 애들이 조선인은 선천적으로 게으르고 무식해서 우리들이 지배해줘야 돼 이렇게 짓거리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너무나 선진국적인 너무나 백인 위주의 발상들이라는 거죠. 예.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프리카나 아시아 국가들이 못 사는 건 그 사람들이 인종적으로 열등해서가 아니고요. 기후가 열등 기후여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 자유무역 이론이라는 게 그런 거죠. 가난한 나라는 물고기만 잡고 살아. 부자 나라는 반도체를 만들어서 무역을 할게. 그러면 모두가 잘 산다. 이게 자유무역 이론이었고 이 이론을 기반으로 소구 백인 제국주의자들이 가난한 나라들의 공업화하고 산업구조 조정을 막았기 때문에 지금 그 나라들이 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취를 해놓고 니들이 못 사는 이유는 날씨가 따뜻해서 이 지랄을 하면 이건 뭐 정말 좀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토마스 상카라는 아프리카에서 이제 가장 가난한 나라로 꼽히는 부르키나파소의 5번째 대통령이었습니다. 1949년생이었고요. 1987년, 그러니까 40이 채 되지 않은 나이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아프리카의 체개발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이건 정말 농담이지만
작년 추석 때 저희 그 브리핑에서 쿠바 편 특집을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그 김글리 작가님 나오시고요. 예. 근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쿠바 민중들이 그런다면서요. 쿠바에서 왜 혁명에 성공했는 줄 알아? 체 게바라가 잘생겼기 때문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고 젠장할 하셨는데, 네. 뭐 그 말씀이 맞건 틀리건 아프리카의 체 게바라 토마스 상카라도요. 굉장히 미남입니다. 네, 그러니까 체 게바라 못지않은 훤칠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카라는 19살에 공군에 입대를 했고요. 군대에 있으면서 사회주의 사상을 접하게 돼요. 그리고 34살의 나이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울 정도의 개혁 정책을 펼칩니다. 원래 이 부르키나파소가 국가 이름이 오트볼타라는 나라였어요. 이게 그리고 오랫동안 이 나라가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프랑스의 잔재가 되게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상카라는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프랑스 식민지 잔재를 없애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트볼타라는 국명도 버리고요. 이 부르키나파소가 정직한 사람들의 나라라는 멋진 이름입니다. 이렇게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상카라가 펼친 수많은 정책들은 정말 지금 봐도 대단합니다. 예. 그 법적으로 일단 일부 다처제를 금하고요. 그 아프리카에는 할례 의식을 여성들에게도 실시를 해요. 제가 방송으로 말씀드리기 힘든 끔찍한 의식인데 예. 할례 의식을 금지시킵니다. 뭐 성기에다가 몹쓸 짓 하는 거겠죠. 뭐 그렇죠.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그걸 금지시키고요. 여성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합니다. 이 시기예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피임을 장려하고요. 예방접종 대거 확대하고요. 에이즈 실체를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정부 차원에서 인정한 사람이 바로 이 상카라 정부입니다. 그리고 부르키나파소가 자연환경이 황폐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녹화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나라에서 환경, 인권, 남녀평등 이 모든 면에서 지금 선진국들도 못하는 정책들을 말도 안 되게 선진적인 정책들을 추진을 해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빛났던 상카라의 자주관리 제도라는 걸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종래 그 사회주의자들이나 그 자본주의 경제학 내에서도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은 강력한 정부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들 같은 경우엔 그해 나라가 생산하는 비누개수까지 국가에서 정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파 시장주의자들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끔찍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이 계획경제의 극단에 있다면 시장주의자들은 이제 시장 자율의 극단에 서 있는 거고요. 그 중간쯤에 수정자본주의가 등장하는데 수정자본주의는 시장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래도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을 해서 시장의 질서를 잡고 뭐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국민들에게 분배한다 뭐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역사적으로 보면 경제학이라는 분야는 정부가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하는 쪽이 진보고요. 시장을 그대로 놔두라고 하는 쪽이 보수라고 분류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생각에 별로 동의를 안 하는 쪽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정부가 강력한 힘을 발휘를 해서 시장에 개입을 하려면 제도 자체가 강력한 중앙집권으로 설계가 돼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야지 이제 정부가 막강한 힘을 가진 재벌에 맞서서 시장에 개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도를 이렇게 설계를 해놨는데 선거라는 건 항상 이변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힘을 엄청나게 세게 만들어놨는데 하필이면 대통령이 이명박이다. 이러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하필이면 대통령이 박근혜다. 이러면 진짜 폭망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9년을 겪어본 겁니다. 강력한 대통령 권한인데 대통령을 개판으로 뽑으면 얼마나 국가가 망가지는지를요. 이게 굉장히 큰 딜레마인 거예요. 시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의 정부가 필요한데 민주주의를 하는 한 그 강력한 힘이 또라이한테 넘어갈 확률이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과제라는 거죠. 저는 뭐 이 정확한 해답은 아니겠지만 이 해법을 34년 전 아프리카 최빈국에서 집권한 토마스 상카라의 아이디어로부터 저는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습니다. 예. 상카라는 집권을 한 다음에요. 자주관리제도라는 이름 아래 제일 먼저 한 게 공무원 숫자를 대폭적으로 줄입니다. 근데 이게 진보경제학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공무원은 일단 큰 정부를 지향하고요. 많은 공무원을 선호합니다. 근데 상카라는 집권하자마자 정부 사이즈를 확 줄여버려요. 그렇게 해놓으면 정부가 무슨 힘으로 강력한 시장을 제어를 하느냐. 상카라는 어떤 길을 선택하냐면
지방정부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지방자치제도로 돌파를 시도를 했습니다. 행정개혁을 해서 전국을 과감하게 30개 자치주로 나눴고요. 그 각 자치구에 굉장히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나서서 그 자치구를 통치를 하는 자주관리 정책이라는 걸 실시하죠. 그러니까 이 제도를 실시한 이후에 실로 막강한 권한이 지역으로 퍼지고 민중에 보다 가까운 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누가 제어하느냐? 지방정부, 민중들이 직접 제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시도를 한 거죠. 저는 이게 정말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강력한 중앙정부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는 이유는 물론 훌륭한 지도자가 그 정부를 제어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너무 큰 위험에 직면한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해법은 시장을 제어하는 힘이 점점 더 계속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아니라 민중들에게요. 더 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직접민주주의, 시민자치 이런 걸 겁니다. 한 사회의 지배구조가 꼭대기 정치구조에 있는 게 아니고 수만 개의 노동조합, 협동조합, 소비자운동단체, 지역운동단체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같은 시민조직에 의해서 제어되는 거죠. 아마 쌍카라의 자주관리 제도가 완벽히 그 모델은 아니겠지만 저는 강력한 중앙집권보다 시민들의 자치조직이 수만 개의 자치조직이 시장을 제어하는 모델로서 굉장히 저는 훌륭한 실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발상은 민중들을 믿고 민주주의를 믿지 못하면 절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소수의 엘리트가 세상을 이끈다는 발상으로는 지방분권 이런 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진보도 소수의 엘리트가 세상을 이끈다는 발상에서 조금 벗어나서요. 많은 권한들을 민중들에게 이양하고 민중들이 이끄는 대로 인내 있게 기다려주는 모습이 어쩌면 좀 새로운 시대의 모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그 여담을 하나 더 드리면요. 실제로 그 쌍카라는 집권한 다음에 부르키나파소를 정말 눈부시게 바꿔놔요. 그래서 이 부르키나파소가 세계 최빈국에서 바로 탈피를 합니다. 4년 만에 그 식량 자급을 이뤄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방자치를 실시하면 부르키나파소가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국민 분열이 심각할 거라고 우려를 했었는데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쌍카라의 개혁을 미국이 눈에 가시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쌍카라의 이 정책이 계속 성공하는 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사회주의에 연쇄적으로 무너질 것을 제일 염려를 했던 거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미국하고 프랑스 두 제국주의 국가가 결국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CIA가 그 볼레주 콩파오레라는 쌍카라의 동료를 포섭을 해요. 쿠데타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CIA의 지원을 받은 콩파오레가 결국은 쌍카라를 살해를 하죠. 쌍카라가 그 미국하고 프랑스 제국주의 국가들하고 뜨겁게 맞서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거대한 세력과 싸우니까 내가 질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쌍카라가 1987년에 살해를 당하는데 장 지글러라는 유명한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을 쓴 아프리카를 지지하는 작가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장 지글러를 만나서 쌍카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혹시 체게바라는 몇 살까지 살았나요?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해 바로 10월 15일에 반란군에 의해서 쌍카라가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쌍카라가 죽은 뒤 부르키나파소의 개혁 정책은 모두 폐기가 돼요. 그리고 이 나라는 다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쌍카라를 소개해드린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맞이하고 싶은 새 정부가 있습니다. 우리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사람들로서요. 첫 번째로는 부디 민중들과 시민들을 믿고요. 새 정부가 과감하게 그 권한을 시민들의 손에 돌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실제로도 시민들을 못 믿으니까 사드 반대하다가 갑자기 찬성으로 또 돌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런 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새로 집권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 부디 내가 무엇을 이끈다는 생각이 아니라 시민들과 민중들의 의식을 깊게 믿고 우리 촛불 혁명 때 보여줬던 그 흐름에 도저히 몸을 맡기면서 민주주의라는 원칙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역사라는 걸 백인의 시각이 아니고요.
모든 민족들이 평등하다는 자주적인 시각에 입각해서 해석을 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그래서 새 정부 역시 트럼프 또 브렉시트 시대에 예상되는 강대국들의 예상되는 막강한 횡포들에 대해서 저는 뭐 자주 얘기하지만 사자처럼 용맹한 자주정부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백인들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이익에 제일 부합하는 그런 자주정부의 의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서 주말 경제학 시간을 맞아서 아프리카의 샛별 같은 혁명가 토마스 상카라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예. 자, 이 나라 부르키나파소. 네. 부르키나파소의 나라 이름을 우리말로 풀이하니까 네. 정직한 사람들의 나라. 네, 정직한 사람들의 땅. 네. 이렇게 풀이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네, 정말 멋지죠. 네. 정직한 사람들의 땅. 예. 네. 아이고, 이런 나라에 어떻게 다시 반동의 세월이 닥쳤는지. 그러니까요. 예, 착잡한 마음이 들면서, 예, 좋은 지도자를 만드는 것도 국민의 몫이지만, 그렇습니다. 좋은 지도자한테 전폭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네. 반동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또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이완배 기자님 강원도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단기국 논평. 국회에서 최루탄이 터진 상황에서도 화장을 고치셨던 굳은 심지의 소유자 박근혜 동지께서는 박 동지의 말씀을 일일이 받아 적은 의지의 필기도사 안종범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빽빽이 중독자 안종범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안종범은 박근혜 동지의 말씀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노트 56권에 일일이 받아 적었다. 이것은 끝내 업무 수첩이란 이름으로 검사놈들 손에 넘어가 박 동지의 범죄를 확정하는 단초가 되었다. 본디 박 동지의 발언은 외계어일 뿐인데 안종범이 박 동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먹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받아 적는 것은 박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따라서 안종범이 사용하라고 청와대에서 준비한 최신형 파쇄기 26대는 안종범이 책임지고 반품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안종범은 업무 수첩은 검찰에 갖다 바쳤으면서 자신이 뇌물로 받은 루이비통 가방은 제출하지 않았다. 안종범이 얍삽하게 자기만 살겠다고 꼼수를 부린 것은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안종범은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구속된 지 40일이 넘도록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지 않는 모태 조커 이재용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입니다. 한겨레에 실린 홍세화 장발장 은행장의 희뿌연 하늘 아래, 이런 제목의 칼럼 오늘 골랐습니다. 먼 세력보다 가까운 세력에게 더 적대성을 보이면서 국민 통합을 외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의 찻일인지 모른다고 할 것인가. 특히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당 39석 소속 의원과 어떻게 낡은 과거의 틀을 부숴버리고 미래를 여는 첫 대통령이 되겠다고 호언하는 것일까?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치러지는 프랑스 대선에서 39살의 신예, 사회당에서 뛰쳐나와 전진 그룹의 대표를 맡고 있는 에마뉴엘 마크롱의 당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들은 대선에 이어서 6월에 의회 선거를 치른다는 점에서 3년 동안 현 국회 의석 분포를 유지하는 우리와 다르다. 구질서는 물러났지만 새로운 질서는 아직 자리 잡히지 않은 위기이면서 기회의 시간. 그 핵심에 노동, 경제 문제가 놓여 있다는 점에 많은 이가 동의할 것이다. 또 한국 경제의 전망이 어둡다는 데에도 많은 사람이 동의할 것이다. 가계부채는 폭증했고 건설 부동산 경기와 자영업은 마지막 한계선에 다다랐으며 구조적 내수 부진 속에 지난 3년 동안 수출도 침체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트럼프 시대가 열리면서 더욱 악화될 것이다. 그 위에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으로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재벌 체제 개혁과 검찰 국정원 등 사정정보기관 개혁, 선거법 개정, 직접민주주의 강화, 교육혁명 등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경쟁하기보다 자칫 이전 투구의 양상이라도 펼쳐진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감을 더욱 키우면서 수구 세력에게 반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1부 마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